여러분은 혹시 외국어를 배울 때 겪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나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을 떠올려 본 적이 있나요? 언어라는 건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다리와도 같죠. 어릴 적부터 일본어라는 언어와 씨름하며 자라왔던 사연의 주인공이 과연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와의 만남에서 어떤 도전과 배움을 얻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동안 한글의 매력과 한국어 학습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운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 길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제 직업이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일본어라는 언어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는 대상이거든요. 일단 제 하루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출판사에서 번역가로 일하는 제 주요 업무는 외국 문학 작품을 일본어로 옮기는 겁니다. 멋진 직업 같아 보이죠? 물론 보람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일본어로 글을 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랍니다. 먼저 일본어라는 언어의 특성 때문인데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라는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해요. 이게 처음에는 익숙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번역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뼈저리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단순히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려 해도 잘못된 한자를 선택하면 뜻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고치느라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요. 얼마 전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팀에서 번역한 소설 원고를 공유하고 편집자들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잘못된 한자로 입력돼 있었던 거예요. 모두들 제가 쓴 문장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리나 씨, 여기 문장 좀 이상한데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제야 오류를 발견하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죄송해요. 이거 잘못된 한자로 변환된 것 같아요. 바로 수정할게요. 그때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론 정말 창피했어요. 일본어에 익숙한 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일본어는 워낙 동음이의어가 많아서 실수하기가 정말 쉬워요. 같은 발음이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들이 많다 보니 문맥이 없으면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단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한자를 처음 배운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한자가 저를 괴롭혔어요. 매일 밤 책상에 앉아 수백 개의 글자를 외워야 했죠.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많은 거야? 그 어린 마음에 푸념을 하면서도 시험 때문에 억지로 외웠어요. 특히 시험 전날엔 잠을 줄여가며 외우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이 되면 이런 공부는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성인이 되고 직업인이 된 지금도 일본어는 여전히 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한자를 사용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일상에서도 종종 문제를 일으켜요.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저녁 약속을 잡다가 제가 오시로 성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친구가 그걸 오시리 엉덩이로 잘못 들어서 둘 다 한참을 웃었어요. 물론 그 상황은 재미있게 넘겼지만 업무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디지털 환경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일본어를 키보드로 입력할 때는 히라가나로 단어를 쓴 다음 적절한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한자를 선택하면 문장의 뜻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어 버려요. 예를 들어, 얼마 전 회사 내부 메일에서 회의카이기를 쓰려다가 실수로 해골카이로이라는 단어로 변환한 적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번역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혹시 또 실수하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항상 따라다녀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죠. 그렇다고 일본어를 부정하거나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어는 아름다운 언어예요. 특히 문학 작품에서는 일본어 특유의 섬세한 표현이 큰 장점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언어라는 건 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본어는 때로는 그 복잡함 때문에 소통을 방해하는 장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요. 출판사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마감 직전이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번역 작업을 했거든요. 히라가나로 초안을 쓰고 적절한 한자로 변환한 다음 문맥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반복 작업은 늘 저를 지치게 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습관처럼 유튜브를 켰어요. 그때 눈길을 끄는 영상 하나가 화면에 뜨더라고요. 제목은 한글의 비밀.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긴 했지만 한글 자체가 어떤 구조인지, 왜 독창적인지 같은 건 전혀 몰랐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목이 워낙 흥미로워 보이길래 한번 눌러봤어요. 영상은 한 남성이 한글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음소 문자입니다. 그 말에 음소 문자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일본어는 글자를 단순히 소리로 분리할 수 없고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를 조합해서 단어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단순히 몇 개의 기호를 조합해 모든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쓰려면 긴 가타카나를 사용해야 하지만 한글에서는 아이스크림 그대로 짧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에 나온 한글 자음과 모음을 보면서 어쩌면 저도 배워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죠. 특히 영상에서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줄 때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일본어 키보드는 히라가나로 입력한 후 적절한 한자로 변환해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게다가 잘못된 한자를 선택하면 문장의 뜻이 엉뚱해지는 위험도 있고요. 그런데 한글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완성된 단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정말 딱 맞는 문자 체계네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영상 속 설명을 듣는 내내 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왜 일본어는 이렇게 복잡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영상을 다 보고 나니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체계라면 나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죠. 저는 바로 스마트폰에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고 유튜브에서 한글 배우기 강의를 검색했어요.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는 생각보다 더 직관적이어서 놀랐어요.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조합만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선했거든요. 다 같은 기초를 익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단순함이 너무 신기했죠. 저는 연습 노트를 하나 꺼내 직접 써보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반복해서 써보면서 발음을 따라했죠.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해서 몇 번씩 틀리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불과 며칠 만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던 일본어의 비효율성을 더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는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맥을 고려해야 해요. 반면 한글은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이 가능했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안에 작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서투른 수준이었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은 이제 막힘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제 목표는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걸 넘어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한글 학습 앱으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며 단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면 어떨까?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긴 했지만 늘 자막에 의존해왔거든요. 이젠 직접 한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대사를 이해해보자고 결심했어요. 제가 고른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작품인데 주인공이 독특하면서도 따뜻한 매력을 가진 변호사라고 했거든요. 드라마를 켜고 첫 에피소드를 보는데 우영우가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를 외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거 내가 아는 단어네. 우연히 배운 단어들이 드라마 속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처음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보람을 느꼈죠. 물론 모든 대사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단어 몇 개라도 들리고 화면 속 자막과 연결이 되니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다음 장면에서 우영우가 법정에서 괜찮습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말하는 대사가 나왔어요. 자막 없이도 그 말을 알아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드디어 자막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드라마에 푹 빠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늦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대사를 듣고 자막과 비교하며 따라 읽다 보니 마치 제가 우영우와 함께 법정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글로 된 대사를 따라하면서 발음 연습도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의 리듬과 발음을 조금 더 익히게 되었어요. 변호사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대사를 따라하며 발음해봤는데 생각보다 입에 잘 붙는 거예요. 일본어와 다르게 짧고 간결한 표현이라서 그런지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드라마 속에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에게 말을 걸어봤죠. 그 친구는 유학 중인 대학생이었는데 종종 일본어 공부를 위해 저와 대화하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리나 씨, 한국어 공부하세요? 네, 드라마 보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친구가 웃으며 잘하시네요. 발음도 좋아요. 라고 해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현을 배워 실생활에 써먹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한글을 배우는 과정이 더 이상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자 놀이처럼 느껴졌죠. 예를 들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나 일상적인 대화를 들을 때마다 그 단어들을 적어두고 나중에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가끔은 드라마 속 장면이 저의 일상과 겹쳐지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회사에서 실수로 이건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일을 보낼 때 드라마 속 우영우가 변호사로서 당당히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도 괜찮습니다. 번역가 리나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의욕을 다잡았던 기억이 나요.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건 한국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말투와 억양이었어요. 예를 들어, 정말요? 대박. 그 같은 감탄사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일본어에는 없는 이런 표현들이 한국어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죠. 한 번은 이런 표현을 활용해 한국인 친구와 대화하다가 웃음을 터뜨린 적도 있어요. 제가 대박 이라는 말을 따라했는데 친구가 그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리나 씨도 트렌디하시네요. 라고 농담을 했거든요. 드라마를 통해 배운 표현들은 제 한국어 실력을 더 빠르게 늘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점이 가장 좋았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법률 체계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글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어졌어요. 드라마 속 한국어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한국에 가는 거였죠. 직접 한국에 가서 배운 한국어를 써보자. 설레는 마음으로 티켓을 예약하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안내방송, 표지판, 그리고 버스 시간표까지 모든 게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이걸 내가 읽을 수 있다니. 한글 공부를 시작한 후 처음 느껴보는 실질적인 성과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전통시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시장의 풍경이 항상 흥미로웠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기름 냄새, 고소한 향,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절 반겼어요. 가게마다 다양한 음식이 가득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떡볶이였어요. 떡볶이는 드라마 속에서 자주 보던 음식이라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가게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말하자 가게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네, 바로 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몇 분 뒤 매콤한 떡볶이가 담긴 그릇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한 입 먹자마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고추장 양념이 쫀득한 떡과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떡볶이를 먹고 난 후 가게 옆에서 빈대떡을 팔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기름이 끓는 팬 위에서 바삭하게 익어가는 빈대떡은 그 모습만으로도 저를 유혹했어요. 이건 꼭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주문을 했어요. 빈대떡도 하나 주세요. 가게 주인이 빈대떡을 건네며 막걸리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라고 추천해 주셨지만 저는 막걸리는 나중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한 입 베어 문 빈대떡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깊게 느껴졌어요. 빈대떡을 먹으면서 문득 일본의 오코노미야끼가 떠올랐어요. 두 음식 모두 팬 위에서 익혀내는 전통 음식이라는 점은 비슷했지만 맛과 식감은 전혀 달랐어요. 오코노미야끼는 재료를 섞어 붙여낸 부드럽고 두툼한 음식이라면 빈대떡은 더 바삭하고 단순하면서도 고소한 맛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같은 전통 음식인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한국 음식만의 매력을 느끼며 천천히 빈대떡을 즐겼어요. 시장 구경을 마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특히 티머니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했어요. 일본에서는 교통카드 종류가 다르고 노선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와 짧게 대화를 나눈 일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인사동에 가요라고 대답했죠. 그분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채고는 인사동에 대한 정보를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전통 찻집도 많고 예쁜 공예품 가게도 많아요. 꼭 가보세요. 그 대화를 나누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걸 느꼈어요. 언어가 서툴러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여행의 마지막 날에는 숙소 직원에게 짧은 감사 편지를 남기기로 했어요. 제가 배운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입니다.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이 짧은 문장을 쓰는데도 얼마나 신중하게 썼는지 몰라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으며 제가 이렇게까지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편지를 받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이렇게 잘 쓰시다니 대단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마치 제 모든 노력이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제가 배운 한글과 한국어를 실제로 써보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한글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걸 몸소 느낀 시간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번역가로서 제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우며 느낀 효율성과 명확함은 제가 일본어를 사용할 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예전에는 번역 작업에서 한자를 선택하거나 복잡한 문맥을 맞추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지만 이제는 문장을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는 방법을 찾게 됐어요. 한국어가 주는 직관적인 표현 방식을 배우고 나니 일본어 번역에도 새로운 시각이 생긴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 문학 번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읽고 느끼고 배운 한국어를 기반으로 더 많은 한국 작품을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한글과 한국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시간들이었죠.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번역 작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이제는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 번역가가 되어야겠어. 저는 이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사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적어보낼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